안녕하십니까, 이종인입니다. 오늘은 논리와 사고 제6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람의 감정 그리고 심리적인 오류에 대해서 함께 살펴가는 중에 있죠. 그래서 감정이나 욕구에 의해 오도되는 추론들을 살펴가는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토론에 있어서, 경우에 있어서 이런 오류들이 범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잠깐만 한번 봅시다.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요.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 캐나다 가는 비행기 안에서 지금 구름을 찍은 내용입니다. 사진이 잠깐 찍었는데 만화가처럼 찍혔어요. 옆자리에 있는 아이가 말을 시킵니다. 네. 끝났고요. 여기가 루이스 호수라고요. 이거 밴프라는 그 로키 산맥 쪽에 있는 밴프라는 곳에 있는 호수입니다. 루이스 호수라는 곳이고요. 예, 호수에서 너무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죠? 정말로 좋아 보입니다. 타지는 못했고요. 바쁜 길을 따라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금방 이곳에 왔다 가는 형식으로 빨리 지나갔습니다만, 드라이브에서 가는 코스가 너무 이뻤습니다. 내려다 보이는 호수들, 석회질이 많은 것 같아요. 제스퍼 가는 길에, 밴프에서 제스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그런 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노에 호소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정오나 분노는 이성을 잃게 하는 강렬한 감정입니다. 사람이 토론하다가 분노하게 되면, 열받게 되면 이성적인 토론을 유지하기가 힘들게 되죠. 한번 뒤집어지죠. 눈이 한번 뒤집어지면 제대로 토론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론할 때 승리하기 위해서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토론자의 어떤 심기를 건드려서 불편하게 만들어서 차분하고 그리고 논거를 차분하게 되면서 논정하지 못하도록 분노케 하는 경우들을 보죠.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분노에 호소하는 오류는 어떤 논지 P를 정오나 분노로 인해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때 벌어지는 경우가 바로 이런 분노에 호소하는 오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오나 분노 속에서 이루어진 판단이나 행위는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토론에서 화내는 척이 지게 되는 이유도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토론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상대를 화나게 하거나 혹은 자극하는 것이 상대를 끊는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순진한 토론자들이 이런 트랩에 걸려들 뿐 이성적 토론자에게는 효과가 없죠. 차분하게 인신공격이나 여러 형태로 공격이 오더라도 화를 불러일으키게 만들더라도 이성적인 토론자들은 그런데 넘어가지 않죠. 차분하게 그렇게 분노에 호소하는 오류를 행하는 사람들이 볼성사나운 모습으로 남도록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은 좋은 방식도 아닐 뿐더러 또 상대가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논거와 결론을 이끌어내는 사람이라면 되려 된통 당할 수 있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의 견해와 의도를 감추는 것을 경멸받을 일로 간주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현존하는 모든 사회 질서를 폭력적으로 타도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언한다. 지배 계급들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벌벌 떨게 하라. 프롤레타리아 혁명 속에서 잃어버릴 것이라고는 쇠사슬 뿐이요 얻을 것은 세계 전체이다.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마르크스가 쓴 공산당 선언에 있는 마지막 대목이죠. 사람들에게 어떤 증오심, 이 부르주아와 황제와 귀족들에 대한 이 분노를 끌어와서
호소하는, 우리에게 잃어버릴 것이라고는 쇠사슬 뿐이고 우리가 얻을 것이라고는 전 세계라고 말하면서 단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정오심에 호소하는 경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독도나 일본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성적인 판단이나 생각과 토론과 근거를 들어 정당하게 토론하는 방식보다는 뭡니까? 일단 열이 받죠. 화가 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기분이 나빠요.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 말하는 순간부터 그냥 뭡니까? 왜 아니라고 말하는 논정을 들어서 이야기하기보다 일단 기분이 상해버립니다. 그러면 토론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죠. 전쟁을 하면 누가 불리합니까? 이기고 지고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을 해서는 안 되죠. 토론과 논쟁과 국제적인 토론은 그거잖아요. 외교잖아요. 외교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과 그들의 잘못된 것을, 그들의 억주장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바른 토론이 되겠죠. 이 분노에 호소하는, 일본이 일부러 자극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이성적으로 답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겠죠. 좌우 간의 혐오, 반공과 종북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반일과 반한 감정까지. 여러분, 전라도와 경상도 상호 혐오는 요즘에는 거의 사그라들었습니다만 사실 그 출처는 어디에 있냐면 1989년, 90년도죠. 그때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당이 지금의 민통당과 합당함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김대중 후보와 김영삼 후보의 간의 갈등들이 점화되면서부터 서로 비방하면서부터 만들어낸 프레임이 되겠죠. 그걸 잘 이용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정치 지형에 따라 생산된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일과 반한 감정, 좌우 간의 혐오, 좌좀, 우꼴 이러면서 서로 반공과 종북을 강조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혐오하는 것. 정치와 권력은 증오와 혐오를 선동에 이용하는 중요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기의 투표 표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당선이 될 수 있다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죠.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권력 쪽에 의해서 사실은 자신에게 표를 몰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신의 지지층을 위해서 결집시키기 위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뭐죠? 그렇습니다. 분노, 증오, 배타, 이기심 이런 것들을 추동하는 방식으로 끌고 가는 거죠. 또 다른 감정적인 호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호에 호소하는 오류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선호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같은 값이라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겁니다. 선호와 선망의 오류에는 구체적으로 종류를 나누어서 귀여움에 호소하는 오류, 섹시함에 호소하는 오류 등 있습니다. 성애적으로 호소하는 오류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통칭에서 선호,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 그 원하는 욕구 있죠. 욕구에 따른 호소하는 오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호의 오류에는 귀여움과 섹시함 외에도 우아함, 그리고 고풍스러움, 그리고 단아함, 그리고 화려함 등 취향에 따라 끝이 없이 많을 겁니다. 그만큼 좋아하는 것이 다채롭고 다양하다는 거죠. 10분을 모시고 물어봐도 좋아하는 것이 각기 개성있게 다를 겁니다. 이런 오류들을 일괄해서 선호, 그리고 선망에 호소하는 오류로 부르고 있습니다. 현대차 광고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성공했다면, 여러분 현대차를 타야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사람들은 성공을 원하잖아요. 현대차 광고를 한번 볼까요? 네. 잠깐 쉬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 기침이 자꾸 납니다. 여러분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 그 개인지 뭔지 골방에 처박혀서 맨날 그것만 하고 있는겨? 언제 그런 거 해서 입에 풀침을 하겠냐고. 어? 아유, 걱정 마요. 아들 돈 잘 벌어. 그 구독자 수가 잘 얼마? 벌 있어 그래. 엄마 내 거 보긴 봤어? 봤지? 이게 뭐 하는 짓이여? 나는 모르겠다. 너도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제대로 된 일을 좀 해야 되지 않냐고. 언제까지 그럴 거야, 언제까지? 아무튼 나 다 왔으니까 끊어요. 뭐가 다 와? 엄마, 차부서. 성공한겨? 형규야! 형규야! 이게 뭐야? 어머,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차가 있냐? 작년엔 42, 올 초엔 35, 지금은 28. 나의 신체 나이는 얼마나 더 젊어질 수 있을까? 잠깐만요. 고마워요, 총각. 아, 저기. 아이고. 저 차 얼마지만이? 야, 정우야, 요즘 차로 바꿨냐? 에이, 얼마 안 해? 성공했네. 아이고. 아, 맞다. 유경아, 너 승진했다며? 그럼 너 차 안 바꿔? 그치. 회사에서 차 나오는데 뭐. 벌써 입문? 오늘 내가 살게. 광고를 보시면서 이 지금 취향 저격을 하죠. 선호하는 것.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감정 또 어필하는 걸 원하는 거죠. 거기에 맞추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호하는 것에 따라 모든 사람이 성공을 바라잖아요. 그 성공을 보여주면서 지금 그 자동차를 사야 될 이유를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자동차나 오토바이 광고에는 날씬하고 예쁜 여자들이 섹시한 옷차림으로 나오죠. 스포츠카나 오토바이 주 고객은 젊은 남자들이기 때문에 광고들이 그들이 좋아하리라고 생각되는 섹시한 여자들을 등장시켜서 물건들을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전략들이죠. 자동차 매대나 여러분 전시회 가면 레이싱걸들이 앉아 있죠. 왜 이렇게 이쁜 여성들이 앉아 있을까요? 스포츠카인 경우에 더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오토바이, 그 라이더 파는 곳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이쁘고 늘씬한 아가씨들이 있어요. 그 젊은 취향과 남성이 원하고 선호하는 것과 연관시켜서 지금 간접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스포츠카나 오토바이와 미인들을 연상 속에서 강력하게 묶음을 통해서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것은 곧 미인을 얻는 것과 같은 느낌을 얻게 하려는 그런 시도가 깔려 있는 거죠. 물건과 미인은 사실 전혀 별개잖아요. 그 여성과 차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대상의 선호와 선망의 감정을 이용하여서 설득하는 것을 선호의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광고나 홍보에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카를 가지고 있으면 젊은 여성들과 데이트하기가 누워서 떡먹기입니다. 젊은 여성이라면 모두들 이 차를 타보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대 구입하셔서 젊은 한때를 즐기시죠. 이런 게 뭡니까? 선호에 하는 거죠. 다음에 주로는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까? 사장님, 이 신형 스포츠카 한번 타보시죠. 개인적으로 강추합니다. 힘도 좋고 튼튼하고요. 강한 남성미가 물씬 풍기지 않습니까? 이건 뭐에 대해 얘기합니까? 건강하고 그리고 튼튼하고 남성미 있는 사람이라면 이 차를 선택하게 될 거다. 본인이 원하는 것과 성공을 원하는 현대차가 서로 결합됐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선호의
호소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겠죠. 차와 사장님은 상관없잖아요. 차는 차고 사장님은 사장이죠. 근데 이것을 한 대 묶죠. 실제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작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뒤에서 클락션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사람과 차를 일치시키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멋진 외제차를 타고 어떤 위치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내리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 좀 다르죠. 아니, 그리고 거의 범퍼가 떨어질 듯한 털털거리는 차를 타고 내리면 사람들이 아래 위로 눈을 훑겨보겠죠. 왜 똑같은 사람과 차는 별개인데도 왜 이렇게 묶을까요? 사람들은 이 선망에 좋아하는 것에 오류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은 연봉, 멋진 차, 멋진 집, 이런 많은 것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그 사람을 묶어 놓으려 하는 거죠. 광고하기가 정말 좋겠죠. 이것을 얻으면, 이것을 사면 누구처럼 되는 것처럼, 그 홍보하는 거 사람처럼 되는 것처럼, 마치 그 연상시키는 것들을 얻은 것처럼 하는 만족감을 주는 그 선호에 호소하는 호소를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추론이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말해 보십시오. 이른바 명품들이 난립하는 시대에 하지만 각 분야 최고 크리우먼들의 기품이 느껴지는 명품 브랜드는 오직 샤넬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샤넬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오류를 범합니까? 네, 선호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죠. 그 다음으로는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사람의 심리, 감정, 마음에 호소하는 오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명한 전문인들이 대중의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대중들은 그들을 존경하고 선망하기 때문에 그들을 본받고 따라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장하면 그 사람의 주장대로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모든 분야에 정통할 수 없으며 비전문 분야에서는 그들도 일반인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을 추종하려는 욕망에 이끌리거나 또는 고의로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비전문 분야 유명인의 행동이나 견해를 근거로 어떤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은 바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는 추론이 되는 것이죠. 권위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경우가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견해, 의견이죠. 누가 이런 말을 했다. 누가 이렇게 주장했더라. 많은 신문 지상에서 또 미디어에서 관련자가 이렇게 말하기를, 무슨 교수가 말하기를,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관련 종사자가 말하기를, 전문 분야 누군가 말하기를, 무슨 박사가 말하기를. 기자들은 자신들의 기사가 정당하다는 것을, 이것이 객관적인 기사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권위자들을 빌려와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불러와서 권위에 호소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권위에 호소하더라도 정당하면 좋아요.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그 전문 분야에서만 전문가일 뿐이 사실은 그 분야를 떠나서 떠나서는 비전문가들입니다. 일반인과 똑같아요. 그리고 전문가 중에서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분야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의사라고 모두가 전문가가 아니죠. 바이러스에 대해서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겁니다. 권위자라고 말하다 하더라도, 또 협회 회장이라 말한다 하더라도, 회장인 경우에는 정치인일 경우가 많아요. 그 협회장이기 때문에 그 협회를 전체를 이끌어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회장 역할, 정치자한 역할, 대외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전문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권위에 호소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절하고 정확한 호소인 건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그럼 전문가란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쌓은 사람들을 뜻하지만 대체로 초중 교육을 받고 필요한 자격증을 받거나 박사학위 내지 변호사 자격증 등을 받은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전문가의 발언에 많이 의존하는 곳이 바로 언론이죠. 언론들은 뭐뭐에 따르면 이라는 말을 붙여서 기사의 신뢰도를 높이려고 인용을 합니다. 관련 학회 회장 등이 인용되는데 실상 대표하는 사람들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협회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그 종사하는 그 전문 분야에서는 문외한일 경우가 많죠. 이익 대변 단체 뭐 이런 경우가 많죠. 전문가는 그 전문 영역에 대해 전문가일 뿐이죠. 영역을 벗어나면 사실은 전문가가 전혀 아니죠. 우리가 의존할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못합니다. 전문 분야가 아니면 일반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분야의 전문가이긴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깡통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호소하는 것이 주장의 근거로 사실적으로 이용되는 이유는 바로 이 후광 효과 때문이죠. 이 사람이 이런 입지적인 인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면 근거가 더 잘 서지 않을까 하는 이 후광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을 하는 것이죠. 다음에 추론이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한번 말해 보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문제입니다. 북한 정권의 붕괴가 멀지 않은 것 같다. 어제 예배 때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죠. 그죠? 이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목회와 신학에 관련돼서는 전문가일 수 있겠지만 정치나 북한 문제, 남북 간의 문제에서 전문가라 말할 수는 없겠죠. 잘못된 권위를 들어 호소하는 경우죠.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일 수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아닐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추론이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당일이 라면하면 신라면이지 광고 못 봤니? 박지성 선수도 그 라면만 먹는다잖아. 당연히 커피하면 맥심이지. 영화배우 안성기가 마신다던데? 여러분 물건 판매할 때, 광고할 때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신라면에 박지성이 등장했어요. 면도기 광고에 손흥민이 또 박지성이 등장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면도하면 박지성처럼 혹은 손흥민처럼 아주 멋진 사람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그 사람이 쓰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물건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권위에 호소하는 것들이 전혀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호소에 속는다는 거죠. 김우빈의 맥심 커피 광고가 있습니다. 되게 분위기 있는 광고 한번 보고 가시죠. 종일 TV를 켜놔도 자꾸만 원하니 전화만 보내요. 친구를 만나고 애써 아닌 척 밝게 웃어도 점점 난 약해져 너무 잘나고 그냥 티백 커피인데도 김우빈이 마시니까 어떻습니까? 되게 분위기 있는 커피가 되죠. 혹시 분위기 태? 커피 타는데? 나 없이 잘 지내지 말아요.
그렇죠. 네. 지금 여기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말. 맥심 모카골드. 네. 그냥 가판대에 놓여 있는 맥심 커피와 기비문이 광고하는 커피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감성에 호소가 되죠. 네, 그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문가의 요건이 있습니다. 우리 소위 전문가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전문가는 아니에요. 소위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무조건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기자들이 자신의 기사의 신빙성을 위해 불러오는 권위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나 어떤 이의 글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죠. 나쁜 기자들은 불특정하게 관계자에 따르면, 당국에 따르면, 또 전문가에 의하면 등과 같은 소위 무책임한 카드라 통신을 부려서 진실을 흐리는 이들도 많이 봅니다. 주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권위에 호소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지만 대신 매의 눈으로 살펴야 될 조건들이 있어요. 정당한 권위에 호소하는 것인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전문가가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사에 인용되는 전문가들은 주로 대표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이기 쉽습니다. 진짜 전문가는 언론과 인터뷰할 시간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대표, 회장, 의사, 협회 이런 사람 등장하는 사람은 대부분 사실은 전문가라기보다는 그 대표하는 이익 대변하는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어디까지나 전문가의 영역인가 하는 것입니다. 소위 후광효과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 것이죠. 김우빈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후광효과 때문에 맥심 커피가 되게 감성적이고 분위기 있는 커피로 바뀌잖아요. 후광효과죠. 박지성과 손흥민의 그 면도기 후광효과가 있습니다. 아무 면도기와 아무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용했다는 것, 그가 마셨다는 것을 통해서 분위기와 또 멋스러움이 더해지는 거죠. 특정 분야의 전문가이면 다른 부분에서도 전문가일 거라는 막연한 생각. 축구의 전문가가 면도 기계와 무슨 상관이 있죠? 근데 막연히 그가 쓰는 것은 더 좋은 것일 것이라는 기대, 최고일 것이라는 생각, 후광효과가 아닌지를 따져야 한다는 거죠. 의사가 정책의 전문가가 아니는 것처럼 의료 안에서도 다룬 전문 영역들은 다 서로 다릅니다. 소위 대표로 나오는 사람들은 관련 주장의 전문가가 아닐 확률이 많죠. 전문가끼리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편만 보지 말고 다른 견해를 듣고 종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을 좀 기를 필요가 있는데요. 아니면 주체적 판단자가 아니라 기사만 퍼다 나르는 앵무새가 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든 아니면 블로그든 이런저런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종합해 볼 수 있지 못하면 사고할 능력들을 이것이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사고하지 않고 생각하고 그것을 비판할 능력들이 상실되면 퍼다 나르는 사람밖에 되지 못합니다. 앵무새죠. 내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논리학을 사고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를 많이 호도하고 있는 권위의 호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그대로 옮깁니다. 유명한 유튜버들이 있죠. 그리고 훌륭한 권위자들이 그 유튜브 방송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그대로 베껴서 앵무새처럼 나열합니다. 종합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인가입니다. 주로 기사들이 관계자에 따름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누구인가? 실명을 밝히지 않고 정확하게 사안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권위자가 아닐 수 있으니 의심해 봐야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적합한 전문가라 하더라도 발언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있는 사람인지 그 이익 당사자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정파에 속하거나 어떤 정치 세계를 가졌거나 아니면 사안의 주장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라면 공정하게 발표하고 이야기한다고 점수 주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메이저 미디어들을 비롯해서 유튜브 뉴스 채널까지 일상을 파고드는 때 아닙니까? 우리는 온갖 미디어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온통 전문가들의 경연장과 같아요.
이 권위의 호소가 넘칩니다. 누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퍼져나르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바른 분별과 판단이 필요한 시절이지 싶습니다. 이런 그래서 많은 정보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는 널려 있어요.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끌어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판단입니다. 어떻게 합당한 논증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를 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받아들일 수 있는 논증인지를 결정하고 또 논거를 들어서 내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또 다른 호소가 있습니다. 새로움에 호소하는 오류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옛 것보다 새 것을 좋아하고 선택합니다. 제가 기관지가 안 좋다 말씀드렸죠. 이게 좀 오래 갑니다. 환절기가 되면 대단히 오래 가요. 도라지도 먹고 배즙도 마시고 예전에는 보약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올해는 약을 지어 먹진 않았습니다만 이게 오래 가네요. 오래 갈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사라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환절기 기간 동안은 고통을 좀 당합니다. 기침하더라도 조금 양해를 구합니다. 새로움에 호소하는 오류는 기존에 나온 것보다 새로 나오면 더 향상된 것, 더 좋은 것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된 것보다는 새로운 것에 호소하는 오류는 뭐냐면 새로운 것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기계나 어떤 물건들 있죠. 뭐 쏟아져 나오는 좋은 물건들은 새로 나올수록 좋은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새로운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죠. 정치 안에서 보면 당명들을 바꾸잖아요.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바꿨고 이번에는 민통당으로 바꿨죠. 왜 당명을 바꿀까요? 당명을 바꿈으로써 이전에 때묻고 실수했고 그 이름이 추락한 것들을 쇄신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한나라당에서 어려웠을 때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총선에서 승리를 거뒀던 적이 있죠. 선거의 저점에서 민통당으로 다시 당명을 바꿨죠. 이유는 새로움이 이전보다 더 낫다는 감정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이름이라 새로운 물건에 대한 신선하고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감정에 기대어서 논정하는 것을 새로움에 호소하는 오류라고 부릅니다. 내용상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름만 바꾼 것이라는 실상, 나아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오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휴대폰이나 PC 같은 경우에 계속 스펙이 좋아지죠. 커져가고 넓어져가고 확장되고 빨라져가고 더 광폭으로 변해가죠. 그것들은 새로운 것이라는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이전에 없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죠. 그것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 논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논거가 될 수 있겠죠. 간접적인 논거라도 할지라도 중요한 거잖아요. 팩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 내용은 그대로인데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속이는 것은 좋은 논쟁이 될 수 없는 거죠. 무엇이 단지 새롭다는 이유만으로 옛 것보다 더 낫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신성에서 우월성으로 추론하는 오류가 종종 있는데 이때 범하는 오류를 새로움에 호소하는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론이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스마트폰 살 생각 있어? 그렇다면 애플의 아이폰 11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20 울트라를 사는 게 어때? 다른 것을 떠나서 갤럭시 20, S20 시리즈는 얼마 전 출시된 것보다 최신형이잖아? 이렇게 논정했습니다. 새로움을 혁신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폰 11도 최신형 아닙니까? 그죠? 둘 다 최신형이죠. 근데 이제 갤럭시 20가 출시된 최신형, 가장 최근의 것이기 때문에 사야 한다고 어필하고 있는 거죠.
일면 맞지만 그 새로움의 호소함에 있어서 애플의 아이폰도 새로운 최신 폰이 해당된다는 점에서 이걸 약한 점이 있다는 거죠. 다음에 추론이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유권자 여러분께서 저희 새벽당에 소중한 한 표를 던져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정당은 기존 보수정당에 대한 실망한 국민들을 위해서 최근 창당한 새로운 비례보수정당임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투표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뭡니까? 기존 보수정당에 실망한 국민들을 위해서 최근에 창당한 새로운 비례보수정당이다. 새로움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을 지지해야 될 구체적인 이유보다는 논거나 전제나 근거보다는 지금 새로움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새로움과 반대가 뭡니까? 오래된 것이죠. 오래된 것을 좀 더 멋있게 표현하자면 전통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전통에 호소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전통에 호소하는 오류는 새로움에 호소하는 오류의 반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래될수록 좋다. 새로울수록 좋다와 반대인데 오래될수록 좋은 게 실제로 있죠.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근거 삼아서 결론을 강화할 수 있긴 합니다만 합리적인 근거 없이 오래전 전통만을 강조하는 경우에 오류에 빠지죠. 새로움의 호소와 똑같이 정확한 근거 없이 간접 근거인 새로움과 전통의 내용들을 간접 근거로 활용하지 못하고 직접적인 근거로 대입하게 될 때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사람들이 믿어왔다는 사실을 근거로 어떤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논정 방식이죠. 호주제는 우리나라 미풍양 속으로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래되어 왔고 지금까지 왔었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될 미풍양속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전통에 호소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나 고통들 또 훨씬 더 폐지하면 좋아질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의 호소를 통해서 계속 고집하는 경우들 그런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와 같은 속담이 전통의 호소를 지지하는 속담이죠. 부모 말 잘 들으면 떡이 생깁니까? 부모 말씀 잘 들으면 무조건 성공합니까? 권위의 호소이기도 하고 전통의 호소이기도 한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전통의 호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대중들에게 호소한다는 점에서 대중의 호소의 논증과도 통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 항상 옳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서 아이들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젊은 친구들이 또 부모보다 현실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살아가는 삶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사실 세월에 바뀌고 변하는 속도가 대단히 빨라요. 이전에 어르신들도 깜짝 놀라지만 지금 50대, 60대를 넘어가는 분들도 지금 20대의 변화무쌍한 이런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 들었다가는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무조건 전통, 부모의 말을 들어야만 잘 된다고 하는 통념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근거를 가질 때만 어떤 보충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부모 말씀 무조건 들어야 된다 말하는 것은 온당한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수세기 동안 적군의 정보를 얻기 위해 전쟁 포로를 대상으로 해온 고문이 있어 왔습니다. 고문은 전통이기 때문에 아군의 승리를 위해서 고문을 활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 역시도 전통의 호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빵집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오래되었다고 항상 맛있는 건 아니죠. 새로운 것도 맛있을 수 있고요. 그 뒤에 출범한 빵집이 더 맛있을 수도 있겠죠.
값싼 수입쌀로 막걸리나 떡 등을 만들어 팔면서도 원산지를 국산으로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수십 년 전통을 자랑하는 업체부터 방송사 프로그램에 소개된 업체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한 막걸리 제조업체 양조장에 단속 반원들이 들이닥칩니다. 곳곳에 제품화된 막걸리 병들이 보이지만 쌀포대는 없습니다. 단속 반원들이 집요하게 효모균을 배양한 쌀의 원산지를 캐묻자 수입쌀임을 인정합니다. 원산지가 어디예요? 미국산. 하지만 이 업체에서 나온 막걸리 병에는 모두 원료 원산지가 순수 국산 쌀로 표시됐습니다. 이 업체는 이렇게 싼 값의 수입쌀을 이용한 막걸리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지난해 10월부터 5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검찰이 수입쌀의 유통 경로를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전통 막걸리인데 사실은 해외에서 산 쌀로 만든 것이라는 거죠. 전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야 잘 팔릴 것 같죠. 막걸리 같은 경우. 네. 그 다음에 유머에 호소하는 의료가 있습니다. 유머나 농담은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웃을 수 있는 자극은 아직 가난한 것은 아니다는 말처럼 최악의 경우에도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은 삶의 지혜 이상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빅토르 프랑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여백과 웃음, 여러분 프랑클의 베스트셀러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보면 사람들은 수용소에서 거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에서 철조망 가운데서 내일의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과 정황 속에서도 하루 일과가 끝나면 지는 석양을 보며 노래를 부르고 농담을 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요. 먹을 것이 없이 굶주리는 곳 가운데서 약한 친구를 위해서 빵을 자신의 식사를 양보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유머가 있는 거죠. 낭만이 있고 여백이 있는 것. 유머나 농담은 삶의 소금과 같아서 좋은 것이지만 논정에 사용되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오류 추리가 됩니다.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대단히 잘 어필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근거가 없을 때는 잘못된 방식이 되겠죠. 나에게 밤낮으로 덮치는 가공할 긴장 속에서 웃을 줄을 몰랐다면 나는 아마 죽게 되었을 것이다. 아브라함 링컨 얘기죠. 만일 내가 유머 감각이 없었다면 나는 진작 자살했을 것이다. 예, 마하트마 간디의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 중에 머리가 큰 친구가 있어요. 덩치도 크지만 머리가 너무 커요. 옆에 가면 보통 작은 사람이 한 2배 가까이 되는 큰 머리를 가진 친구입니다. 큰 바위 얼굴이라고 부르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그게 컴플렉스잖아요. 정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어요. 머리 큰 것이. 여학생들도 웃고 보면 그냥 웃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쳐다보는 것이 싫었고 힘들어했던 거죠. 자신의 컴플렉스잖아요. 그러니까 빅토르 프랑클의 로고테라피 보면 역서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역서로도는 뭐냐면 거꾸로 이 부끄러운 것이잖아요. 얼굴이. 근데 그것을 자신의 무기로 삼았어요. 그 친구가 강의를 할 때면 앞에 나가면 항상 첫마디가 그렇습니다. 자신의 머리에 대한 비하 발언처럼 이야기합니다. 큰 바위 얼굴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근데 자신의 컴플렉스인데 그것을 웃음과 유머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호응과 웃음을 자아내게 합니다. 단점인데 그 단점을 인정함을 통해서 넉넉해지는 유머를 자아내고 이겨내는 방식을 보게 되죠. 무대에 서게 되면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너무 컴플렉스가 되어서 무대 서기를 되게 꺼려하는 무대 공포증이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경우에 내가 역서로도라고 표현할 때 내가 한번 오늘 홍당무가 되어보리라 하고 섰습니다. 땀도 제대로 흘려보리라 하고 섰는데 막상 서다 보니까 그래 얼굴이 빨개진 것이 자신의 어떤 사실임을 직시하고 그것을 유머로 근데 이런 객관적인 그 사실을 유머로 받아들이게 될 때 되려 그것이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뿐 아니라 극복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이 컴플렉스라 말하는 이 어두운 치부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극복해내는 방식이 역설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머가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아마 살아내기 힘들겠죠. 수용소에서 내일의 보장과 미래가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꽉 막힐 때가 있잖아요.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하늘이 철벽처럼 드리울 때가 있잖아요. 사방으로 다 막힌 것처럼 아무 돌파구도 탈출구도 없는 때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며 보는 순간부터 길들이 보이는 거죠. 여유, 미소, 여백입니다. 월버포스와 헉슬리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종의 기원이 온 세상을 떠들썩게 하고 있을 때 월버포스 주교와 토마스 헉슬리가 대중 앞에서 공개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버포스 주교는 과학 이론을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능란한 말솜씨로 토론을 이끌어 가고 있었는데 주교가 헉슬리를 향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원숭이를 조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주장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나요? 아니면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았나요? 사실은 과학적 토론이 아니죠. 이 토론의 이야기는 월버포스 주교는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유머, 농담을 통해서 상대를 지금 제압하죠. 군중의 웃음을 유발합니다. 주교의 말이 끝나자마자 군중은 박장대소합니다. 주교는 헉슬리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는 데는 뭐였습니까? 성공했죠. 그래서 토론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첨의 호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첨은 바보의 식량이라 그러죠. 아첨을 진정한 칭찬이라고 생각하고 우쭐하거나 기뻐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인데요. 아첨의 해독은 의외로 무척 큰 까닭에 그렇습니다. 이 아첨이라는 것이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유튜브 눌러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첨을 좋아하는 독재자가 있는 곳에는 올바른 토론이 불가능하다. 열린 토론이 중요한 이유는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아첨의 눈먼자들이 권력을 장악한 나라들은 부패해질 수밖에 없다. 역사 내내 아첨꾼들에게 길을 열었던 비극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렇죠. 아첨꾼들이 있는 곳에서는 열린 토론이 불가능하죠. 그것을 좋아하는 군주나 또 수장에 있는 경우에는 바른 논지를 펴고 토론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는 부패하기 쉽겠죠. 아첨꾼들 가운데 있는 것보다 까마귀 가운데 있는 편이 훨씬 낫다. 까마귀들은 죽은 자만을 먹어치우지만 아첨꾼들은 산자를 먹어치우기 때문이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아첨의 호소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실제로 그 논쟁할 때 아첨하면 넘어가죠. 조금 전에 아첨의 호소 유튜브 한번 클릭해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물건을 판매에 있어서 아첨이 얼마나 기가 막힌 효력을 발휘하는 걸 보여줍니다. 사적관계 호소입니다. 가족, 친구, 동창, 그리고 동향, 종씨, 내편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많은 경우 우리가 남이가와 같은 정으로 해결됩니다. 이런 측면을 사람으로서는 정당한 면이기도 하지만 또 긍정적인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적관계는 공적 문제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부정적인 면 또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주장, 논지가 받아들여질 타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사적관계로 인해서 받아들이게 될 때 사적관계 호소라는 오류를 범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술집 영업 허가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술집 주인과 허가 간서의 담당 직원이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는 경우는 사적관계 호소를 통해서 발생하는 비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 사이 어디라면 어디에서나 목격되는 학연, 지연, 혈연의 문제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정이 많은 한국 사회에서 공적인 의결과 판단에 있어 경계해야 될 가장 큰 오류가 바로 이 사적관계의 오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내용들은 감정의 호소였는데요. 감정은 사실은
좋은 것 아닙니까? 감정을 논증할 때 아주 좋은 수단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상하게 해서 이 파토스를 로고스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는 뭐냐면 이 내용 있죠. 이 날카로운 논증과 내용들을 어디에 담느냐 하는 것이죠. 에토스라는 거 사람에 담지만 사람이 로고스에 뿜어서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감정과 마음과 정서가 실립니다. 정황이 실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주 좋은 논증의 수단이 됩니다. 설득할 때 있어서 이 감정적인 것 있죠. 우리가 살폈던 감정의 여러 오류라고 말하는 요소들이 사실은 논증의 근거를 가지고 플러스가 된다면 강력한 화력을 발휘하는 설득법이 됩니다. 하지만 이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현재 논점에서 이탈하지 않는지, 일탈하고 있는지 않는지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감정으로 기울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대중이나 공포, 동정심에 호소하는 논증들이 무엇을 주장하려고 하는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주장하는 논거를 분명하게 들어서 주장해야 하고 결론을 내야 된다는 말인 것이죠. 주장이 무엇인가에 따라 감정들이 논점을 일탈하기도 하고 논점은 약하지만 지지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의 호소만으로 논정은 불충분함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보충하는 용도로 사용할 때, 이 감정의 호소가 그 자리를 제자리에 잡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용들 논증에 불을 더해서 그리고 설득력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호소할 수 있고 또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전문가의 판단과 충돌할 때는 아쉽더라도 감정의 호소는 접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논리적 사고에서는 이성이 감정보다 우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오늘은 감정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람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